보리숭어 이모견 단편소설. 산 것과 죽은 것을 가리는 순간,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나는 여전히 이 시간이면 마음이 컹둥거린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 순간 내 마음은 바구니 속 고기에 가 있을 것이다. 남편은 이런 나를 나무라지만 장사치의 마음이 이익이 큰 쪽으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 살아있는 것의 몸값은 죽은 것에 비해 3배나 높지 않은가. 나는 재빠르게 함지박을 쭉 늘어놓고 바구니 속에 든 고기들을 선별한다. 입을 뻐끔거리는 숭어들을 골라 수족관에 집어넣자 힘차게 자맥질을 시작한다. 거의 비어있어 허전했던 수족관에 생기가 돈다. 다음은 넙치들이 든 바구니다. 납작 엎드려 있는 강어와 도다리를 뜰채에 담아 수족관에 넣는다.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가 자리를 잡는 넙치들. 비로소 수족관이 그득해진다. 허리를 펴며 오늘의 수익을 빠르게 계산해 본다. 수족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커다란 광어 5마리까지 합하면 오늘도 남부럽지 않은 수입이 될 것이다. 5kg은 좋게 넘을 이 녀석들 때문이었을까. 바다에서 전화를 건 남편의 목소리가 갓 잡은 물고기처럼 펄떡거렸다. 시방 바로 건평으로 넘어와. 고기 넘겨주고 물 따라 다시 나가려니까 빨리. 그 목소리 하나로 고기가 많이 들었구나 짐작했다. 배에서 자나 물에서 자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남편이었다. 서로 다른 잠자리에서 깨어났건만 아침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안부 하나 없이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별로 서운하지 않은 걸 보면 이제는 정말 그 몸이 내 몸이 된 건가 싶기도 했다. 불이 나게 건평에 도착해 보니 쏘내기를 타고 온 남편이 물건을 내리고 있었다. 물 바뀔 때가 되어 그런가? 광어랑 도다리가 많이 들어시다. 싱싱할 때 가져가라고. 고기가 많이 든 날이면 남편의 검은 얼굴조차 환해 보인다. 대족이 물살이라 다음 물에는 그물을 걷어야겠다고 했다. 오늘 저녁에는 배 올려놓을게요. 이따 같이 들어가자고. 트럭에 고기 바구니를 실어주며 나를 흘낏 바라보는 남편의 눈웃음이 은근했다. 팔뚝에 솟은 힘줄이 믿음직스럽게 보였다. 30분은 좋게 걸리는 가게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고기를 푼 참이었다. 제일 큰 광어 한 마리가 사각 함지박 하나를 채우며 들어앉는다. 조금 작은 것들은 큰 함지박에 함께 넣고 물을 채운다. 킬로그램당 3만 원이니 오늘은 광어와 도다리만으로도 돈이 될성 싶다. 물이 차오르자 바다에 다시 돌아온 듯 여겼는지 큰 함지박 속 광어 한 놈이 배를 쓱 밀며 헤엄을 친다. 그 날아오르는 듯한 몸짓 한 번에 함지박 턱을 훌쩍 넘는다. 시장 통로 한가운데서 퍼덕거리는 광어를 보고 동진호의 기옥이 기운을 돋운다. 어머나, 우리 것도 크다 했는데 언니네 건 더 크네. 동진호도 고기가 많이 든 모양이다. 뒷말을 길게 뽑는 기옥의 목소리가 차지다. 좋은 물건이 많으면 절로 힘이 나는 것 또한 장사치의 생리. 길바닥에서 퍼덕거리던 광어가 어린아이처럼 묵직하게 안긴다.
이번 그물에는 간잼이며 병어, 서대, 밴댕이, 장대까지 온갖 것들이 구색맞춰 들었다. 그들 중 활어들을 함지박에 나눠 담고 아크릴에 가격을 새겨놓은 가격표를 찾아 물 위에 띄운다. 간재미가 한 소클이다. 회뜨기 좋을 만한 크기의 간재미들은 따로 담는다. 서로 몸을 비벼대며 나온 진액이 끈적끈적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킬로그램에 10,000원이라고 적힌 가격표를 던져놓고 그새를 못 참고 죽은 것들은 3마리씩 얼음 위로 올리고 몽땅 10,000원 가격표를 꽂는다. 같은 순간 같은 물에서 올라왔어도 놈들의 몸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네 삶도 이런 건지 모른다. 힘들다 하면서도 견뎌내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값이 나간다고 믿기 때문 아닐까. 자갈밭을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옛말이 괜히 나왔을까. 함지박마다 호수를 꼽아주고 허리를 편다. 이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다. 어제 팔다 남은 도다리들이 제 죽을 차례를 아는 양 좁은 함지박 안에서 입을 뻐끔거린다. 곧 회를 뜰 것들이지만 물을 붓고 산소 발생기를 넣어준다. 혹시 신이 있다면 그들도 이렇게 우리의 쓸모를 보고 최종 목숨을 거두어 가는 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손님들이 원하는 고기를 골라서 잡아주듯 신들의 세상에서도 정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필요에 따라 데려가는 건지도 모르는 일. 죽어가는 걸 잡아놓은 회보다는 펄펄 뛰는 생선으로 눈앞에서 떠주는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신들도 때로는 싱싱한 인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 펄펄했던 기옥의 남편을 데려간 것은 아닐까. 손가락이 근질거리면서 자꾸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걸 보니 비가 오긴 오려나 보다. 어제 가게 안으로 들여놓았던 마른 새우며 망둥이 말린 채반들을 내놓으면서 올려다보니 옅은 해무에 가린 하늘에 아직 비 기운은 없다. 이제는 배에서 죽어 들어온 것들 중 횟감으로 돌려놓았던 것들에 회를 떠야 할 차례. 방금 죽은 것이기에 회로 먹어도 문제없는 것들이다. 조금 숙성시킨 회가 더 맛있다고도 하지만 회를 먹지 않는 나로서는 그 맛을 알 길이 없다. 나는 성질 급한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생선을 손질하는 중간자일 뿐이다. 우선 밴댕이를 손질한다. 잡혀온 밴댕이들은 아직은 어린 것들이다. 사람이고 고기고 간에 호기심은 많고 철은 덜 든 것들이 있기 마련. 이 어린 것들을 회로 뜰 때마다 재작년에 새로 단장한 마당의 잡초가 생각난다. 언제고 번듯하게 살게 되면 꼭 멋진 정원을 갖고 싶다던 남편은 너른 마당에 잔디를 심고 울타리 주변으로는 온갖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심었다. 철 따라 피는 꽃이며 열리는 과일을 보며 오가는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문제는 그 관리다. 날이 좀 풀렸다 싶으면 정작 잔디밭이라는 문패를 단 주인은 아직 조용한데 잡초들이 먼저 땅을 뚫고 올라왔다. 초록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냥 두면 잔디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될 터. 애초 잡풀은 싹을 없애야 한다는 남편의 성화에 뽑아버리기는 하면서도 2년 잘못 만나 일찍 뽑혀나가는 그것들이 안쓰러웠다. 에휴, 이 철없는 것들아. 잔디하고 섞여 나와야 그래도 숨을 곳이라도 있지. 뭐가 급해 이리 대가리를 내미냐? 중얼거리며
잡초를 뽑아낼 때처럼 밴댕이를 다듬을 때도 마음이 짠해지곤 한다. 이 무렵의 밴댕이도 철 잃은 잡초처럼 아직 덜 여물었다. 그래도 그걸 좋아하는 신이, 아니 나에게는 신 같은 고객들이 있으니 어쩔 것인가. 마른 행주로 몸을 닦아내고 등뼈 사이에 칼을 넣어 살을 바른다. 중부호 같은 데는 자동으로 회 뜨는 기계를 들여놓고는 회 뜨던 아줌마 하나를 내보냈다. 나는 아직 회 뜨는 기계를 들여놓을 생각은 없다. 사람들은 왼손을 사용도 못하면서 기계보다 더 빠르게 껍질을 벗기고 회를 떠내는 나를 보고 놀란다. 남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은 오기일 것이다. 순식간에 스티로폼 도시락 5개에 한입거리 밴댕이 회가 담겼다. 아침에 이렇게 횟감을 장만해 두면 하루가 한가지다.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마음과 달리 손이 먼저 들썩거린다. 목장갑 안에서 손가락 없는 주먹이 날뛰는 게 나는 싫다. 이제는 두툼한 손바닥까지 가렵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바닥 안을 흐르는 핏줄 속이 가려운 것 같다. 비가 내리기 전이면 나타나는 이 가려움증은 툭 붉어진 주먹뼈를 박박 긁어도 꼬집어 뜯어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나는 함지바가에다 주먹손을 벅벅 문지르고는 죽은 삼식이 배를 갈라 매운탕 거리를 준비한다. 칼로 삼식이를 도망내면서 주먹 옆 손가락이 있던 자리를 확 내리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면 가려움증의 뿌리가 잘려나갈 것 같다. 삼식이는 10마리나 됐다. 3마리씩 채반에 담고 작은 것은 4마리를 맞춰 10,000원짜리 가격표를 얻는다. 손가락이 잘린 것은 프레스 공장에서였다. 섬에서 태어난 남편은 농사로는 먹고 살기가 어렵고 배를 살 돈은 없는 어중간한 집의 장남이었다. 무트로 나와 공장에 취직했지만 혼자 벌어 식구들 건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이를 낳고 잠깐 쉬었던 나도 일을 다시 시작했다. 주로 외국인들이 일하는 플라스틱 성형 공장 사출반이었다. 6개월만 잘 버티면 된다는 그곳에서 7개월 만에 손가락 4개가 잘렸다. 잘린 손가락을 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녔지만 붙이지 못했다. 산재보험에서 나온 손가락 값과 그동안 일한 남편의 퇴직금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는 작은 배를 장만할 수 있었다. 돈을 벌면 고향에 돌아가서 선주가 되고 싶다던 남편의 꿈이 잘린 손가락 덕분에 앞당겨진 셈이다. 선주가 된 남편은 고기를 잡고 나는 그 고기를 팔았다. 배를 산 이후로 돈이 그립지 않았다. 하늘은 다 주지도 않지만 다 가져가지도 않는다. 나는 손가락 잃은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이 달라는 돈을 마음껏 줄 수 있으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다. 손가락이 잘렸으면 다시는 칼 근처에도 가기 싫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칼을 잡는 걸 보면 형님도 칼을 못 버릴 팔자인가 봐. 내 손가락의 내력을 들은 기옥은 한숨을 쉬며 말했었다. 잠깐 쉴 겸 커피를 2잔 타들고 기옥에게 간다. 기옥의 가게 앞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바구니가 2개나 있다. 바구니에서는 살아있는 개가 거품을 뿜으며 다리를 벌벌거린다. 함지를 보니 우리 것만큼 큰 광어도 꽤 여러 마리다. 고기가 많아 시동생이 직접 가져왔다고 했다. 물살이 세니까 큰 고기들이 드나 봐.
보리숭어가 다 걸렸대. 기옥이 함지방에서 뱅뱅 돌고 있는 숭어 2마리를 가리켰다. 보통 숭어보다 작지만 근래에 보기 드문 참숭어다. 여기서는 잘 안 잡히는 게 잡혔다며 계시로 잡은 거라 시동생이 일부러 가져온 것이란다. 참숭어들은 알을 낳기 위해 물살 센 울돌목을 넘어 서해로 올라온다. 보리 필 무렵인 이맘때 참숭어를 사람들은 보리숭어라고 불렀다. 육질이 단단해서 감성돔보다 맛있다고들 했다. 새끼를 낳기 위한 모성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을까? 하긴 요즘 여자들은 모성보다 돈에 더 치열한 것도 같다. 기옥은 킬로그램에 15,000원은 받아야겠지 하며 들떠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건너와 도다리를 장만했다. 오늘 아침 포도밭으로 나가던 동생이 아는 척을 했다. 누나, 벌써 나가? 매형 고기는 잘 잡히는겨? 우리는 큰일이네. 3월에 삽수한 포도나무에 순이 안 올라와. 이렇게 가물다가는 모낼 일도 낭패인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동생이라 늘 물가에 내놓은 애 같더니만 어느새 중늙은이가 돼 있었다. 요즘은 도다리철, 도다리 몇 마리를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올케가 좋아하는 도다리 쑥국은 이때가 한철이건만 내가 먹지 않는다고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해동이 되면 동생네 포도밭에서 노랫소리부터 무성해졌다.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동생은 농원에 들어섰다 하면 CD 플레이어부터 틀어 노래를 흘려보냈다. 아이들이 쓰던 낡은 기계는 하루 종일 트로트 가락을 흥얼거렸다. 어느 연구자가 그러대. 노래를 들려주면 나무도 좋아한다고. 노래소리에 맞춰 포도알도 탱글탱글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포도맛도 좋아지겠지. 안 그래요? 동생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행위를 정당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탱글탱글해지는 것은 노래소리를 들은 포도알이 아니라 여고생이 된 조카의 엉덩이뿐이었다. 작년에는 의욕이 앞서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포도 수확량이 엉망이었다. 그래도 한 해가 지나면 약화를 입었던 포도밭이 빗물에 씻겨 괜찮아진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동생이 낯이 서려면 올해는 포도가 잘 돼야 할 텐데 동기간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이라 늘 마음이 쓰였다. 집에 가져갈 싱싱한 놈을 가려내며 손에 잡히는 놈부터 칼등으로 대가리를 쳐 단박에 기절시킨다. 손가락이 없는 왼손으로 눌러 배를 따고 피를 뺐다. 이놈은 8시간쯤 지나야 맛있다던가. 집에 가져갈 것은 점심 먹고 뜨면 그 시각이 될 터였다. 우선은 새꼬시를 준비한다. 지느러미를 잘라낸 다음 작은 칼을 아가미 밑으로 넣어 껍질을 벗긴다. 뒤집어서 간당간당 붙어있는 대가리를 잡고 등껍질을 마저 벗긴 후 몸통을 뼈째 썰어 새꼬시를 친다. 요즘은 방송 때문에 상인들보다 손님들이 먼저 고기철을 알고 찾는다. 어제도 방송에서 소개했으니 오늘은 이 새꼬시를 찾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회를 담은 접시들을 랩으로 말아 얼음 위에 올려놓고 한 팩에 10,000원 가격표를 찾아 접시 앞 얼음에 끼운다. 오후에는 2팩에 10,000원으로 바뀔 것이다. 틈틈이 가려운 손을 얼음에 묻었다 뺐다 했더니 손 끝마디가 시퍼렇다. 그러나 푸르댕댕한 주먹뼈 주변은 가려움에 뿌리는커녕 솜털 하나 돋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손은 이리 가려운데 창으로 보이는 하늘에 아직도 비 기운은 없다. 강명호 형님이 어슬렁거리며 걸어와 기옥이네로 들어간다. 내남 할 것 없이 아침나절에는 배에서 받아온 물건들을 손질하고 진열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고기가 들어오지 않은 형님은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집에 손 놓고 무작정 들어앉아 있는 것도 열불이 나더라며 어제부터 다시 시장에 얼굴을 내민 형님이었다. 셈 중에서도 장사셈이 최고라고 했던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기옥이네 것만 그 집에 고기가 많이 들고 우리가 적으면 내심 심사가 꼬이는 게 사실이다. 그 집 가게는 배에서 가져온 물건이 잔뜩 쌓여 있고 우리 가게는 배에 고기가 들지 않아 파장한 것 같을 때면 자연 맥이 풀린다. 그럴 때는 몰래 남의 물건이라도 받아서 팔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규칙 위반이다. 이 시장에서는 자기 배에서 잡아온 생선만 자기 가게에서 팔기로 되어 있다. 다른 시장 물건을 들여오거나 다른 배의 것을 교환, 위탁 판매할 때는 무조건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 이 시장의 규정이었다. 자기 배에 물건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하루 쉬라고 권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 중에 광명호 형님도 있었다. 거기는 뭐니 혀도 남쪽 물 깊은 데 것이라야지. 여그숭어는 거기에 비하면 거기도 아니여. 늘 남쪽 고기가 좋다고 하던 형님은 기옥인의 보리숭어를 보자 눈이 번쩍 뜨인 모양이다. 한 지방에서 뱅뱅 돌던 기옥인의 보리숭어는 나도 욕심이 났다. 단단한 놈으로 회를 쳐 남편과 동생을 먹이고 싶었다. 동진호는 기옥이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배를 몰고부터 고기가 잘 잡혔다. 시장 사람들은 고기도 젊은 놈을 좋아하나 보다고 농담들을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이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았다.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개가 일찍 나올 거라며 개 그물을 제일 먼저 내린 이도 그 시동생이었다. 막 나온 것이라 역시 개값이 좋았다. 개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내렸다는 그물에는 밤새 내려놓았던 우리 그물보다 더 많은 고기가 들어있었다. 신이 난 기옥이 산개와 죽은 것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는데 광명호 형님의 관심은 오직 보리숭어뿐이다. 농사도 그렇지만 바다도 너무 가물면 재미가 없다. 이 서해 앞바다에서는 봄 게, 가을 새우를 제일 놓친다. 그 외에 요즘 이렇게 잡히는 고기들은 잡어라고 한다. 잔디밭의 잡초는 쓸모가 없지만 그래도 이 잡어들은 남은 계절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 광명호는 새우잡이 전문이다. 날이 너무 가물어 새우들이 바다 밑으로 숨어 그렇지 지금이라도 새우가 올라오면 저 형님도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근래에 돈을 번 걸로 치자면 저 형님네를 따라갈 집이 없다. 작년, 재작년, 늦여름에 내린 폭우로 육지에서는 물난리를 겪었지만 여기 사람들은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민물이 다량으로 흘러드는 바람에 바닷물 농도가 낮아져 새우들이 마음껏 살을 찌운 것이다. 통통해진 새우들은 그물질 몇 번에 금방 한 배가 되곤 했다. 살 오른 새우는 짠맛이 적고 육질이 좋아 사람들이 선호했다. 6월에 담근 육젓만큼 새우젓 상태도 좋았다. 새우잡이는 생각만으로도 신바람이 난다.
추석 지나 슬슬 들기 시작하는 새우는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다. 1년간 이 어시장에서 파는 새우젓이 어림잡아 한 가게당 200드럼, 가게마다 200드럼을 우선 창고에 쟁여놓고 나머지는 수협 공판장에 공매로 내놓는다. 여자가 배에 오르면 재수가 없다는 남정네들이지만 가을 새우철이면 어쩔 수 없다. 배 위에서 남자들끼리 밥해 먹는 시간이라도 줄여야 할 것 같아 올케까지 동원해서 저녁 상사가 끝나면 건평폭우로 트럭을 몰았고 쏘내기에 몸을 싣고 배로 내달렸다. 바다 전체가 새우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보통 4시간 만에 건져야 할 그물을 2-3시간 만에 건져 올렸다. 4시간까지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물이 터져나갈 지경이었다. 그물을 들어 올려 새우를 털어놓으면 선원들은 가판 위에서 젖을 버무려 통에 담았다. 우리 배에서만 벌써 5년째 일하고 있는 김 씨는 달인 열전에 나가도 될 만큼 손놀림이 빨랐다. 내가 드럼통에 사료 부대를 깔고 그 위에 대형 비닐봉지를 넣는 사이 김 씨는 새우젓을 버무렸다. 사료 부대를 깔지 않으면 젖이 금방 무리기 때문에 품질을 높이려면 손이 가는 일이라도 해야만 한다. 건져 올린 새우에 소금을 붓고 쇠저랑으로 버무려 드럼통에 퍼 담는 것도 기술이다. 새우젓 한 드럼통을 만들려면 30kg 소금 2자루가 좋게 들었다. 새우 몸이 으스러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초보자에게는 맡기지 않는다. 올케는 소금 푸는 일을 도왔다. 바닷물에 소금을 더 넣어 염도를 높인 물을 새우가 담긴 드럼통에 흥건히 부어주어야 새우젓이 잘 숙성된다. 새우젓의 염도 조절은 남편 몫이다. 날이 더우면 소금을 더 넣고 날이 차가워지면 소금량을 줄였다. 하루라도 빨리 주라 해야 값을 더 받을 수가 있기에 새우잡이를 하는 동안 선원들은 밤잠도 돌아가며 잘 정도로 바빴다. 가판에 새우가 없어질만 하면 다시 그물이 올라왔다. 너무 힘이 들어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다. 대신 고기 올릴 때를 먼저 알고 날아든 갈매기들만 끼룩거린다. 그 한철 장사로 누구네는 2억을, 누구네는 3억을 벌었다고들 했다. 목선으로 시작했던 우리도 새우젓을 팔아서 집도 사고 새 배도 샀다. 목선을 25톤짜리 FRP 어선으로 바꿀 때 남편은 여수까지 내려가 손수 배를 몰아왔다. 울면서 왔다고 했다. 마누라 손가락과 맞바꾼 것이니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용왕님과 약속했단다. 그 배로 새우를 잡아 동생네 옆에 700평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것이 몇 년 전이다. 아무리 퍼내도 마를 것 같지 않던 새우는 김장철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자취를 감춘다. 어민들은 비로소 긴 숨을 내쉰다. 1년 동안 그날이 그날이라는 식으로 보내다가도 가을 새우철이 되면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들, 중독자들 같았다. 요즘은 예전만 못하다고 아우성치지만 여전히 새우잡이 철만 되면 올해는 한탕 할 수 있을까 손바닥을 비비며 각오를 다진다. 얼굴에 번지는 회심의 미소가 좋은 패를 쥐고 앉은 노름꾼들 같다. 이 어시장에는 총 40여 개의 점포가 있다. 널찍한 통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늘어선 어시장은 나라에서 지어준 것이다. 배가 있는 조합원들이 가게를 임대해서 운영한다. 불안은 되지 않는다.
상호는 다른 포그어 시장과 마찬가지로 모두 배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선주들은 이곳 출신이 많지만 타지 사람들도 제법 된다. 대부분 어릴 적부터 바다와 인연이 깊은 이들이다. 그들이 잡아온 생선은 그들의 어머니나 아내들로 구성된 부녀회에서 팔았다. 선주가 직접 잡은 고기만 파는 것으로 소문이 나서 주말이면 제법 손님이 끌었다. 동지노인 기옥이네와 우리는 8, 9호로 가게가 나란히 붙어 있는 데다 부침성 있는 기옥이 날 잘 따라서 가까이 지내는 편이다. 광명호인 형님네는 23호로 바로 맞은편이다. 그 자리는 시장 가운데라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광명호 형님이 가고 나자 기옥이 건너왔다. 광명호 형님이 오늘 열무 겉절이에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네. 언니, 그런데 나 저 형님 무서워. 자꾸 숭어를 바꾸자는데 어쩌지? 기옥은 점심을 먹으러 가기가 찜찜하다고 했다. 시동생이 계시라고 가져온 거지만 점심때까지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회를 떠서 들고 가야겠다고 시무룩하게 말했다. 잘못하다가는 저 형님과 의상하겠어. 나도 그게 좋다고 응수하는데 마침 동진호 단골이 나타났다. 시내에서 횟집을 하는 그는 함지박을 돌아치는 보리숭어를 보더니 제일 먼저 챙겼다. 살아있는 꽃게 10kg과 도다리며 광어까지 밖에 내놓은 물건을 거의 다 가져갔다. 기옥이 아침내 채웠던 함지박이 텅 비었다. 기옥은 덤으로 매운탕거리로 만들어 놓았던 삼시기와 잘린 꽃게 다리를 몽땅 싸주었다. 이렇게 물건을 왕창 뽑아내고 나면 어느 누구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법. 기옥은 큰일을 마친 것처럼 뿌듯해했다. 우리 가게도 매상이 좋았다. 월요일이면 새 물건을 찾아 대량 구매하는 식당 주인들이 많았다. 수족관의 물건들을 꺼내 함지박을 채우고 나니 오전이 흘러가 버렸다. 광명호로 열무 비빔밥을 먹으러 가는 마음이 홀가분했다. 기옥을 따라가서 된장찌개에 보리밥 한 대접을 맛있게 비벼 먹었다. 기분 좋은 참에 형님이 따라주는 술도 한 잔 마셨다. 손이 가려워서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술잔으로 손이 갔다. 하지만 광명호 형님의 기분은 영 아니었다. 자꾸 술잔을 비우는 게 걱정스러웠다. 간혹 반주 한 잔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는 바람에 다른 가게 주인들의 눈총을 받는 형님이었다. 형님은 술을 못하는 기옥에게도 자꾸 술을 권했다. 마침 기옥의 가게 앞을 기웃거리는 손님이 보였다. 나는 기옥을 끌고 가게로 돌아왔다. 광명호에서는 한참 후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 오후 매상을 올려준 건 작년 가을 냉동했던 게로 담은 게장이었다. 냉동시켰던 게를 꺼내 언 상태로 간장을 부어 놓았다. 햇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잘 나가는 상품이다. 기옥은 오늘 잡은 게 중에서 죽은 것을 골라 간장을 붓고 있었다. 당연히 우리 것보다는 값이 비쌌다. 물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품질보다는 싼 값을 선호했다. 비가 오긴 올 모양인가. 어둑해진 시장 골목을 광명호 형님이 갈지자로 건너오는 게 보였다. 야, 엄기옥, 내가 그동안 너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냐? 바로 앞에 선 형님이 겨우 중심을 잡고 서서
기옥을 꼬나보며 묻고 있다. 벽 하나로 나뉜 가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민다. 아무리 서운했더라도 광명호가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그 형님이 그렇게까지 난리를 피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 아니었다. 한길 바닷속도 사람 속만큼이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같은 바다에 그물을 들이우고 있어도 고기들이 몰리는 그물이 있었다. 몰릴 때면 희한하게도 한 그물에만 들었다. 광명호가 새우만 잡는다고 했지만 어쩌면 고기가 들지 않으니까 일부러 만들어낸 말일지도 모른다. 수족관을 떠도는 살내린 숭어 몇 마리와 마른 생선만 놓인 23호 광명호는 보는 사람까지 썰렁하게 만들었다. 고무 앞치마에 정화를 신은 기옥은 간장통을 든 채 멍하니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옥이 뭐라 대꾸할 사이도 없이 광명호 형님의 입에서 거친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젊은 것이 그러는 거 아니여. 나가 그동안 니한테 밥 해먹인 것만 해도 얼만디. 그깟 괴기 한 마리 못 주냐? 응? 서방 잡아먹고 새파란 시동생이 괴기 잡아다 주니 세상이 파들만하게 보이는갑는데 그러는 거 아니여. 오죽하면 나가 일부러 찾아와서 그 괴기 나 좀 달라고 사정을 했겠냐. 근데 뭐? 시동생이 팔라 했다고? 그래 살살 손님 꿰어갖고 팔아먹고 나니 좋드냐? 이 천하에 싸가지 없는 거사. 고래고래 지르던 소리가 타령조로 바뀌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갑다. 괴기도 늙은 놈보다 젊은 놈 그물이 좋은가? 왜 남들 거에는 잘도 드는 괴기가 우리 그물에는 안 드는가 모르겠네. 나가 우리 영감한테 힘 좀 써보라고, 그 괴기 한 점 먹이려고 했구만. 근디 그걸 그리 매정하게 팔아먹어 뿌리냐? 순식간에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도 흘깃거렸다. 기옥은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의 넋두리를 받아주는 분위기였다. 내가 밥이 없어 형님한테가 밥 얻어 먹었는겨? 먹으러 오락하니 갔지. 그러고 고기가 젊은 놈을 좋아하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그물에 걸리는 고기까지 내 관장할 바는 아닌게에. 형님이 그러면 대신 벌금 내줄 깁니까? 정 그렇게 아저씨 보신해드리고 싶었으면 돈을 제대로 내고 사던지. 저 비루먹은 20몇 마리랑 바꾸자고 하면 그건 규칙 위반 아닌겨. 만일 누가 나를 걸고 넘어지면 형님이 나 대신 벌금 내주었을 깁니까? 평소 사투리를 쓰지 않던 기옥이건만 흥분하니 고향 사투리가 섞여 나왔다. 광명호 형님은 작정이라도 한 듯 기옥의 상처를 헤집었다. 평소 말이 없는 것과는 달리 술을 마시면 그렇게 꼬부장했던 마음을 드러내는 형님이라 시장 사람들은 술 취한 형님 곁을 피했다. 아따, 남편 잡아먹은 주제에 납죽납죽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저 쌍판 좀 보소. 조앙담은 입으로 남편을 얼마나 다그쳤을까이. 에휴, 죽은 놈만 불쌍하지. 저 옆에 내는 살아서 어느 놈하고 붙어먹는지도 모르고. 기옥이 파르르 떨며 눈에서 불을 내쏘았다. 내가 어느 놈하고 붙어먹는지 봤소? 내가 누구하고 붙어먹었는데? 헛개비 같은 영감하고 살더니 맨날 붙어먹는 얘기만 했었네. 삿대질하며 덤비는 기옥을 내가 가로막았다. 밖에서는 형님을 뜯어말렸다. 하지만 말리면 더 타오르는 것이 싸움이다. 형님은 끌고 가려는 사람들을 밀치더니 희죽 웃음까지 흘리며
기옥의 심사를 부추겼다. 허매, 저런 저 잡념 봐라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따, 그럼 객지에서 그리 떠돌던 시동생이 과부 형수 무엇이 좋다고 밤새 계기 잡아다 날라쌌겠냐? 늙은 시험에 잠든 사이 뭔 지랄을 하는지 누가 알아? 봤지? 다들 봤지? 형수 바라보는 고시동생 눈빛 말이여. 참말 묘하대. 아침마다 고기 들여다주는 선주가 어디 있냐고. 정당까지 맞춰가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형님을 보며 기옥이도 지지 않고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저런 심보를 갖고 있으니 어느 자식이 집구석에 붙어있겠노? 아무리 억만금을 벌면 뭐해? 살아있는 가족 건사도 못하는데. 네, 그 짝막내 아들이 왜 행방불명됐는지 알겠구만은. 안 봐도 비디오네. 전현이 말이면 다 아는 줄 아나? 네가 뭔데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들먹여 이년아. 광명호 형님이 달려들어 기옥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금쪽 같은 아들 좋아하네. 나이가 무슨 벼슬이야? 왜 말끝마다 욕질이야? 누구는 욕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기옥 역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서로 좋았던 사이라 남 모르는 속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었다. 좀 더 두었다가는 양쪽 집안의 속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내가 기옥의 등을 탁 때리며 그만하라고 말렸다. 점심을 같이 먹은 22호와 24호가 형님을 껴안고 데려가려 씨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술기운까지 올라 뻗대는 형님의 힘을 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만두지 못해요? 이놈의 여편네가? 하는 소리와 함께 쩍 소리가 났다. 광명호 아저씨의 두툼한 손바닥이 형님 얼굴에 털썩 붙었다. 내가 술 처먹고 나대지 말랬지야. 형님의 기세는 조금 전과 달리 푹 꺾여버렸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남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형님이었다. 아저씨의 팔에 질질 끌려가는 형님 모습은 대가리를 얻어맞은 우럭꼴이었다. 자기 가게 앞을 지나가던 광명호 아저씨가 앞에 나와 있던 함지박을 퍽 하고 걷어찼다. 함지박에 담겼던 숭어 몇 마리가 바닥에서 펄떡거렸다. 내 가슴이 벌벌 떨렸다. 억울한 소리를 들은 기옥의 심정이 헤아려졌다. 기옥은 형님이 돌아가고 나서도 표독스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솟은 눈꼬리가 좀 채 내려가지 않았다. 통영이라던가 마산이라던가 군대에 있던 남편과 눈이 맞아 그 멀리서 이쪽 끝 포구까지 온 여자였다. 기옥의 남편은 2년 전 비 오는 날 뱃전에서 담배를 피우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져서 거짓말같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믿기지 않는 죽음이었다. 기옥은 남편 생각이 날 때면 내 손가락 없는 주먹을 어루만졌다. 심란해지면 말없이 다가와 내 장갑을 벗기고 내 민둥 주먹을 쓰다듬었다.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코끝을 붉혔다. 어쩌다 서운하게 하는 남편에게 잘린 손가락으로 유세를 하고 싶을 때도 서방을 잃은 기옥의 가슴은 얼마나 아릴까 싶어서 참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광명호 형님이 작정을 하고 그 죽음을 들먹인 것이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기옥의 어깨에 손을 얹고 등만 가만히 쓸어내렸다. 22호인 신진호가 광명호 형님네 고기를 다시 수족관에 넣어주고 불을 끄는 게 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지도 않던 기옥의 입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망할 놈의 인간. 어째 그리 가갖고 죽어서도 이래 내를 욕보이노. 기옥은 이번 일을 또 사귀려는 모양이다. 솔직한 말로 언니 같으면 그 고기를 내주겠나? 규칙은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걸 무시하면 어쩌노? 내 더러봐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서방 이런 것도 서러운데 왜 그걸 걸고 넘어지나 말이다. 기도가 막히면 숨이 안 쉬어지듯 억장이 무너지면 말이 안 나오는 법. 말을 시작했다는 것은 마음을 터놓겠다는 얘기다. 치매기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옆집 시누이와 외지에 나가 있는 애들에게 돈을 대느라 기옥은 절절맸다. 자기는 그저 돈이나 벌어다 주는 기계 같다고 했다. 그나마 시동생이 달라붙어 배를 몰아주니 지금은 그럭저럭 견디지만 그마저 결혼하고 나면 자기와 애들은 찬밥 신세가 될 거라고. 얼마 전 남편의 두 번째 제사를 치른 기옥이 속을 털어놓았었다. 저 형님이 공연히 한 소리지. 애는 애대로 소식 없고 거기다 아저씨는 고기까지 안 잡아다 주니 이래저래 속이 상해 그럴 거야. 속 깊은 자기가 이해해. 귀에다 싶어 기옥을 달래고 있는데 문 앞을 시커먼 그림자가 막아선다. 비옷을 입은 광명호 아저씨다. 비옷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보는 것과 동시에 내 손을 내려다 본다. 언제부터인가 가려움증이 멎어 있었다. 아짐씨 미안하게 됐구만.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인사불성이 된 건 다 이유가 있어라. 내 탓이지라. 빈둥거리는 막내놈이 보기 싫어서 한 대 패줬는디. 글씨 그 질로 그놈이 뛰쳐나가갖고 소식이 없으니 저 사람 속이 뒤집어진 게라. 아짐씨가 이해효유. 내 혼내주었으니 내일 나오면 잘못했다 할 거이만요. 다행히 오늘 아들놈한테서 연락이 왔구만이라. 광명호 아저씨가 들고 서 있는 노란 바구니에서 고기들이 들썩였다. 막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기옥이 대신 내가 물었다. 그놈 없어진 게 정신도 사납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니라. 오늘 온다는 연락받고 그물을 내렸구만. 6매 사는 물때라 그런가 보리숭어가 들어더라니께. 광명호 아저씨가 사람 좋게 웃었다. 역시 어부는 고기가 들어야 마음이 후해진다. 형님을 집에 데려다주고 이제야 수족관에 넣으려고 차에서 내린 것이라 했다. 바구니 속에서 숭어가 퍼덕거렸다. 진작 가져오셨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또 중얼거리자 아저씨가 대답한다. 미안하게 됐구만. 물살 바뀌면 그물 내려놓고 오려고 그랬지. 그새를 못 참고는 옆엔 내가. 이제 문 닫고 들어갈 것이지라. 이거 몇 마리 떠갖고 가서 시험씨랑 드시게라. 여기 숭어보다는 맛이 있은께. 광명호 아저씨가 내 목까지 6마리를 내려놓았다. 나머지는 집에 가져가 아들과 떠먹을 거라는 아저씨의 얼굴이 환했다. 기옥이 싫다는 것을 내가 받아 회를 떴다. 나는 이제는 가렵지 않은 왼손으로 보리숭어를 찍어 누르고 힘있게 껍질을 벗겼다. 힘이 좋기는 좋네. 이야, 이거 먹고 나면 힘이 솟겠다. 쓸데없는 소리까지 보탰다.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냐. 밀물 지나면 썰물 오듯이 좋은 날 있으면 굳은 날 있고 굳은 날 있으면 또 좋은 날 오는 것 아니겠소? 다 아는 소리로 어르고 달래서 가져가기 싫다는 기옥에게도 회 도시락을 들려보냈다. 기옥의 뒷모습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다.
바람 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렇게 쓸쓸한 날에는 동기간이 곁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우리 몫으로 받은 숭어회를 담았다. 술 좋아하는 처남매 부지간이라 만나기만 하면 짝짝꿍이 맞았다. 바지런한 올케는 쑥을 이미 캐놓았을 것이다. 올케를 위해 수족관에서 큼직한 도다리를 떠냈다. 사람만 좋은 내 동생과 함께 늙어가는 올케에게 진빛이 깊다. 함지박에 남아있던 우럭이며 삼시기도 건져서 매운탕거리로 다듬었다. 올케의 손이 가지 않게 팔다 남은 야채들도 챙겼다. 저민 마늘이며 씻어둔 깻잎, 상추 등을 통에 담고 고추도 동생이 좋아하는 매운 것으로 골라 담았다. 스티로폼 박스를 꺼내 차근차근 담고 보니 별것 아닌 것들로 박스가 가득하다. 트럭 앞 유리를 두드리는 빗줄기가 굵다. 라디오에서는 이 비가 모레까지 이어질 거라고 한다. 이번 비는 단비를 넘어 약비라고들 했다. 이렇게 쏟아지려고 그리 비 마중이 요란했던가. 들판은 벌써 촉촉히 젖어 있다. 이 비로 동생네 포도나무는 갈증을 면할 것이다. 이제 이 섬 사람들 모내기 걱정도 없어질 것이고 당분간 나도 고추 고랑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버석했던 내 몸까지 촉촉해지는 것 같다. 남편은 벌써 건평포구에 나와 있었다. 노란 비옷을 입은 남편 곁에 노란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내가 다 쌌는데 뭘 또 갖고 왔을까? 차 뒤에 실린 스티로폼 박스가 민망해 공연히 눈을 셀쭉거렸다. 마침 그물에 참숭어가 들었더만. 연어 먹고 나도 오늘 밤 힘 좀 써볼까 하고. 비마중을 하러 온 걸까? 때 아닌 보리숭어 풍년이다. 게다가 말 수 없는 남편이 농담을 다 하는 걸 보면 보리숭어의 힘이 대단하긴 한 모양이다. 눈물스럽게 웃는 남편에게 자극을 받은 걸까? 비를 맞은 숭어들이 바구니를 훌쩍훌쩍 튀어넘는다. 알을 낳을 곳을 찾아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하는 숭어. 그 강건한 힘을 쫓는 남편의 움직임도 아직은 날쌔다. 눈을 가늘게 좁혀 먼 바다를 본다. 하늘과 맞붙은 회색 공간. 바다 위에도 6대 물살만큼이나 실한 비가 가득하다.